한국의 그 체제 전쟁 중이다 관련된 이제 마지막 단원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했을 때 어떤 한나의 두 개의 조문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침해했을 때 과연 그럼 국민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요새 거론되고 있는 저항권 문제죠.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뭐냐? 법적으로는 헌법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너무 추상적이고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두 가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윤석열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해서 체포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죠. 검찰은 그거에 따라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현재까지의 상태고. 검찰은 그 기소를 할 때 있어서 두 번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에도 보완 수사 없이 그 다음날 바로 구속 기소를 했다. 요게 팩트입니다. 그죠? 이것과 관련된 우리 헌법 조문에 어떤 게 있나 보면 헌법은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건 국가가 망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이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최종 책임이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계속성을 유지하는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헌법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84조, 요거 대통령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 내란죄 아니면 외환죄 두 개가 있거든요, 형법에. 요거가 아닌 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수사받지 않는다. 법상으로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소추는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도 안 받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형법을 봐야 돼요. 형법은 39조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랑케 할, 국헌이라는 건 헌법 질서입니다. 헌법 질서를 문랑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 내란죄가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랑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다. 그 다음에 형법 141조는 공무소, 그러니까 뭐 모든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상을 하거나 찢어버린다든지 감추거나 빼돌리거나 하면은 공용물건 손상죄로 형법상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수처가 수사했죠. 그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온 국민이 지나가는 할머니도 이제 그거는 알아. 예.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 중에 내란죄는 없어요. 이거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그 말이라. 그랬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직권남용 수준이 아니네. 내란이네. 그런 거를 우리가 범죄 수사상 관련 사건이라고 그래요. A라는 사건 수사하다가 하니까 A도 있지만 B도 있는 거야. 그래서 B도 마저 수사해.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할이 없더라도 A 사건을 수사할 권한만 있으면 B도 할 수 있다는 게 논리거든. 그냥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수사할 수 없는 거를 지가 수사했다는 자체가 위법이라.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어서 요거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기를 치는데 애당초에 수사 권한이 있는 거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 못한다 이 말이야. 직권남용죄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없는 걸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대. 이 말 아니야. 처음부터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번에 체포영장을 취소한 그 집판사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록 전체를 읽어봐도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니는 처음부터 내란 수사했잖아. 이놈아 이 말이라. 지 말로는 요거 하다 요걸 찾았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만 기록 어디를 봐도 네가 요거로 시작했다는 흔적이 없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이거 했지.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의 수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권한 없는 자의 수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하 건은 다 무효지.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수사권이 없다. 그 다음에 내란죄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국헌문란의 목적,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배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또 모든 변호인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에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고 국헌 수호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야. 국헌이 상대방이 문란시켰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했다는 건데 그럼 상대방이 뭘 문란시켰냐. 상대방이라는 게 이제 입법부잖아요. 입법부가 중요한 국가적 방위에 관한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탄핵권을 남용하고 완전히 입법 독재를 저질러서 사법기능과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가 됐다. 이 국헌 물론 아니냐. 하나의 조문 정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수사만 하려고 하면 검사 탄핵해버리고 탄핵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하거나 쫓겨나게 해야 되는데 헌법심판관을 임명을 안 해서 6명인 상태로 그대로 놔둬. 그래서 헌법재판 할 수 없게 만들어놔. 심지어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사람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해버려. 이런 참 기상천외 지나가는 참 소도웃을 짓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헌법 수호의 목적이 있는 건 아무리 윤석열이가 미워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럼 또 하나 국가 권력 배제의 목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국가 권력은 이제 근데 국회야.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거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있잖아. 국회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근데 그게 배제의 목적이 되려면 국회를 거의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300명에다가 그 보좌관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데 딸랑 200명도 안 된 군인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기능이 배제가 됩니까? 약간의 방해가 될지는 몰라도 배제가 되려면 국회가 국회 기능을 못하는 게 배제거든. 결국은 배제가 안 됐다는 거는 2시간 후에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잖아. 그것만 봐도 국가 권력 배제의 목적. 국가 권력이 배제할 목적을 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통제 계획과 역할 분담 계획이 있어야 돼. 너는 누구를 맡고 너는 누구를 맡고 너는 못 들어가게 맡고 그래도 불구하고 담 넘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유혈 충돌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 계획이 다 있어야 목적이 있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후에 진행 상황 전체를 보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형법상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고의범이 아니고 목적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뭐고 목적범이 뭡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목적은 없다는 게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감청 영장 같은 거를 넣었다 이 말이죠. 근데 기각당했잖아. 어떤 서류도 공무소에서 작성한 서류는 내 수사에 도움이 되든 수사에 방해가 되든 이 서류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거꾸로 도움이 되든 일단 내가 조회를 했거나 압수를 했거나 해서 나오면 반드시 붙여야 돼. 이렇게 보니까 요건 넣으면 오히려 저쪽 사람 변명을 인정하는 게 되네. 그러니까 뺀다든가 하는 건 전부 아까 얘기했죠. 공용 서류는 손상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서부법원에다가 소위 흔히 말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쇼핑을 했던 뭘 했던 그쪽에 좌파 판사가 많아서 그쪽이 영장 받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그쪽에 했다 하더라도 중앙법원에다가 했던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 감청 영장 같은 게 기각됐으면 기각된 사유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게 그거 다 붙여야 되거든.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증언까지 했잖아.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구속영장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좀 혼동했다 이러고 엉뚱한 소리 했지만 하여간 딱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아서 1시간만 주사하면 잡아놓을 수 있는 공용서류 손상죄거든. 근데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양아치 잡범들 수사하듯 아주 저급한 비겁한 수사를 했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구속을 해서 대통령을 집어넣었어. 우리나라는 죄가 있든 없든 감옥을 가면 거진 90% 죄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어 놔야 탄핵 재판에 유리하거든. 용산 그 관저에 있으면서 계속 본인의 변론과 그걸 주장을 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왜 저렇게 내쫓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칠까? 그 이재명이가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저짓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재명이도 범죄자지만
윤석열이도 범죄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니까 국민 여론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지. 그거에 앞제비 노릇을 공수처가 한 거고, 그 공수처의 그런 짓을 그래도 명색이 검찰인데, 적어도 한 10여 년 전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 건 맞거든. 감히 남들이 못하는 국가 최고 권력들, 뭐 최고 재벌들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공수처가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판사가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연장 신청이라는 게 뭐냐? 이제 검찰이 오늘 왔잖아요. 이제부터 열흘 동안 또 열흘 동안 해서 20일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법적으로. 근데 이미 경찰에서 온 거는 검찰이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경찰이 아닌 검찰과 같은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검사가 수사했잖아, 공수처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온 때하고는 달라요. 경찰과 검찰은 상하 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열흘 동안 수사하고 검찰에 넣으면 검찰에서 20날 동안 수사할 수 있어. 근데 공수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검찰로 넣으면 검찰은 3일 동안 나머지 수사만 할 수 있고, 또 더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해야 돼. 근데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구속기관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고, 어쨌든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 법원은 나중에 무죄는 할지언정 검사가 보완 수사를 더 하겠다는데, 보완 수사는 무슨 보완 수사예요? 안 돼. 하고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는 건요, 풀어주란 뜻이거든. 아무 이유 없어요. 나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예는 아주 그 짓궂고 못된 판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장을 해주면서 원래 열흘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살짝 7일 동안 7일만 연장하다 이렇게 써. 이런 장난치는 못된 사람이 있긴 했지만 기각은 없는데, 이걸 기각했다는 건 풀어주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 다음 날로 바로 기소를 해버렸어. 구속했어. 검찰도 똑같죠. 만약에 나중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저항권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때만 그나마 가능하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급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뭐 그때 가서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거나 구속을 안 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저항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죠. 예. 사례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죠. 이건 팩트 아닙니까? 그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를 심리하고 있다. 그죠? 이거에 관련된 이제 법을 봅시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라. 법률이라는 뜻은 그냥 법률이 아니고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4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 세 가지만 작용해야 돼. 본인의 정치적 성향, 인생관, 철학. 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자유가 넘치는 나라야. 약간 국가 통제가 필요해. 사회주의적인 경제가 필요해. 이런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은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 헌법과 법률이잖아요. 우리 헌법은 엄연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골간으로 하는 헌법이거든. 그리고 개인적 양심과 직업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는 어느 양심에 따르라고 돼 있어요. 개인적 양심은 버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지금 헌법에 대해서 난 동의하기 어려워 라는 양심이 있다면 기피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법 30조는 탄핵 심판은 일반 재판과 똑같이 구두변론에만, 서면에 의한 게 아니고 구두변론에 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증인이 나왔으면 탄핵
소추, 검찰 쪽이 이제 국회 아닙니까? 지금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했으니까. 국회 쪽에서 뭐 이렇게 한 적 있죠? 라고 이제 물어서 그 사람이 예, 있습니다 하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말로, 구두로. 무슨 소리야, 지금. 너 그때 나한테 전화 받았다고? 전화번호 내놔봐. 내가 당신 전화번호도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다툴 수 있다는 게 구두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그게 구두 변론의 원칙이거든. 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 탄핵의 대상이 된 사건, 지금 내란죄 아닙니까? 그 내란죄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 기록은 송부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을 복사해서 신청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그 수사 기록성에는 엉터리가 너무 많을 거거든. 검사한테 유리한 쪽만 잔뜩 모아놨을 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없어. 그거를 지들끼리 몰래 갖다 복사해서 보면 일방적인 게 되잖아. 그래서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에요. 근데 재판 기일을 지정하는 거. 재판관이 지 맘대로 지정하면 안 돼. 왜냐면 저쪽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건 형사소송 규정에 의하고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재판 기일을 지정하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인. 또 하나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은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탄핵과 관련된 헌법 내지 형사소송법 또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야. 근데 한번 봅시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애당초부터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나는 좌파 중에도 극좌다, 제일 왼쪽이다라고 스스로 공언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거기 우리법연구회라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는 근본적으로 그 핵심 골자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자들이거든.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자가 헌법재판을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어놨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원하고 분리해서 일반 법을 아는 거하고 별도의 문제다. 헌법의 이념을 확고히 지켜서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라. 대통령이 책무지만 대통령조차도 그걸 위반하면 그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준 거란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시작부터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정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수사 서류를 송부받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수사 송부 받겠다. 그래서 받았잖아. 벌써 다 읽어봤어.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게 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 위법하게 권한 없는 놈이 만든 서류를 다 본 거야. 그래 놓고는 내란 맞는 것 같은데 이런다면 무슨 장난이요? 뭐야 이게? 지금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무의미해졌지만 말이지. 처음부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탄핵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한 번쯤 열고 중지해야 되잖아. 아까 중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내란이 혐의가 짙다해서 탄핵을 했는데 지금처럼 구속 취소가 돼버리고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돼버리면 이 탄핵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단심으로 끝나니까. 재심도 안 되는 거거든. 탄핵은 재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무죄고 이건 탄핵이면. 그래서 형사소송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거는 정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 그래서 뭐 한 달 내에 끝내겠다 이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변호인단이 일주일에 2번이면 우리 언제 준비를 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묵살해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헌법재판소법에 몇 개 조문을 위반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사유가 헌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한 건데 지 스스로가 지금 헌법과 법률을 그냥 허영 교수도 그 어느 신문에 얘기했더만 10개 조문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정 방법이 없잖아, 탄핵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국민저항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선 국민저항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30 젊은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허영 교수,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이제 김철수 교수, 또 두 분의 헌법 체계 같이 참고해서 정리한 걸 보면 헌법을 비롯한 어떤 법률에도 국민 저항권을 법으로 명문으로 인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례 없냐? 독일 연방 헌법은 인정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할 때는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치가 출연했던 거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강력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우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그때 맞다.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건 헌법 위반이다. 그럼 헌법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 헌법 위반이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가 관습헌법의 위반이다. 수도는 서울이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관행이야. 그거에 위반한다 해서 무효라고 한 거거든. 저항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역사가 없느냐. 4.19가 있잖아. 4.19라는 그 행위 자체로 보면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거꾸로 그걸 진압하는 경찰들도 많이 희생됐고 그 행위만 딱 띄워보면 거기에는 뭐 살인도 있고 폭행도 있고 뭐 상해도 있고 뭐 위반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합리화됐잖아. 왜냐? 그 앞에 이루어진 3.15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4.19는 정당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헌법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부정선거에 항의를 한 거를 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독일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도 이론상의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권을 인정했을 때 그럼 저항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많은 거였지만 독일의 법학자 그 메스너라는 사람은 저항에는 수동적 저항, 우리가 세금 납부 뭐 거부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수동적 저항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하는 능동적 저항이 있고 더 나가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이 있고 만약 어떤 폭군이 어떤 연산군이 같은 그런 폭군이 뭐 있다 했을 때는 그 자를 폭군 살해, 그놈을 처단해버리는 뭐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지만 그런 종류의 저항이 있다 하는 게 이제 독일 형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은 그럼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칠 때, 그럼 함부로 하면 이게 국가 혼란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국가 권력이 헌법에 위반했다는 것이 명백해야 돼. 누가 봐도 그건 위반이 맞아라고 해야 돼. 헌법에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하기 명백해. 두 번째는 보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 때는 그 수단을 다 거쳐야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 말이 돼. 이게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는데 그게 유죄가 된다는 말이 돼. 라고 해서 저항권 행사는 못 한다는 거죠. 항소도 있고 뭐 상고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최종성이라고 그래서 저항권 행사가 최종적이면서 유일한 수단이어야 돼. 정치권이 대결단을 해서 전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 어떤 다른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 합치를 이뤘다 하면은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허영 교수는 하나 더 해서 그 저항권 행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저항권을 행사했는데 실패를 해버리면 전부 다 범죄인으로 몰리잖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교수들은 동의 안 해요. 그걸 해봐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행사의 요건으로 삼느냐. 예. 그럼 만약에 저항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저항권의 행사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실정법 위반이 많잖아요. 그 속에는. 그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예로 5.18 광주 항쟁 때 5.18 광주 행정에 참여한 시민, 광주 시민들 때문에 군인도 죽고 경찰도 죽었으니까 시창을 뭐 불사지르고 뭐 교도소도 탈취하고 무기고도 탈취하고 범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형사소추 없이 오히려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저항권을 정당화해 준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은 최후적이고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다라고 하는 게 헌법 이론입니다. 헌법의 이념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논리가 뭐냐? 자유주의 핵심 논리에 반하는 자는 반국가 범죄다. 반국가 범죄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정선거까지 관련됐느냐? 그리고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 계엄을 권유한 그 수사 내지는 탄핵 재판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한 거는
그 이 목적이 뭐냐면 그 개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하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핵심인 헌법의 핵심인 또는 국가의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다. 이대로 놔두면 국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에 의하든 그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노동당의 조종에 의한 것이든 하여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은 망가지고 말하자면 실종돼 버리고 만다. 민주주의가 죽는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다. 조금 더 가면 배의 복원력을 잃어버려서 침수되고 만다. 침수된 배는 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 민주화투쟁, 중국 민주화투쟁에 그때 이걸 주모했던 학생입니다. 얘가 마지막에 이게 해산되기 직전입니다. Be aware, be next. 온 세계 시민들아 깨달아라, 각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차례야. 다음은 네 차례야.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